1996년 3월 주말 아침에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약국 문을 열기 위해 서둘던 아내의 발걸음이 들렸을 시간이었지만 그날 부엌에도 현관에도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사용하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안경은 펼쳐진 채 책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던 물건들만 자리를 지킬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동네로 산책을 나갔거나 이웃집에 잠시 들렀을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집 안의 정적은 점점 묵직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누군가 잠시 들었다 내려놓은 듯 수화기 자국이 깊게 눌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아내의 신발이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 흔적도 급히 나간 흔적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사라진 것은 외출의 흔적이 아니라 아내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시내 중심가의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문을 연 이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고 그는 개원 멤버로서 병원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진단을 신뢰했고 진료실 앞 대기실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는 나름의 위치를 갖고 있었지요. 로타리 클럽 모임에 참석했고 의사회 회의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결혼했고 남편의 권유로 약국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단골을 늘려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약국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고 주민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믿음직한 약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상을 세심하게 물었고 어르신들에게는 복용법을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전문직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의사, 아내는 약사, 직업도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1996년 당시 한국 사회에서 두 사람의 조합은 이상적인 부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바라본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마주 보지 않게 되었는지 그 순간은 두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남편은 병원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늦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회의나 당직으로 병원을 비웠습니다. 그에게 병원은 직장이 아니라 평생의 성취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병원 지분은 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기둥 같은 존재였지요.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의 열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집안일 대부분을 맡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늦은 밤에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남편은 의료 서류를 검토했고 그녀가 약국 이야기를 꺼내면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995년 가을 아내는 처음으로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들의 결혼이 이미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초 아내는 결국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전문직 부부의 이혼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지요. 소송이 시작되자 가장 민감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뒷받침해온 자신의 역할을 근거로 병원 지분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원은 내가 이래서 만든 거야. 그걸 왜 나눠줘야 하지? 그에게 지분을 잃는다는 것은 재산의 손실을 넘어 자신의 인생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부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고, 아침엔 남편이 먼저 나갔고, 저녁엔 아내가 약국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끊어졌고, 대신 변호사를 통해 서류만 오갔습니다. 재산 목록, 요구서, 반박 의견서. 사랑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마주할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남편이 예전과 달리 진료 중에도 불안하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고, 약국 직원들은 아내의 잦아진 무표정과 깊은 한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달력은 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집의 공기는 겨울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지분을 지키려 했고, 아내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균열이 곧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요. 1996년 3월 15일 금요일,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전 9시에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은 언제나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약을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들과 진료를 마친 환자들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약국은 오전 내내 분주했습니다. 그런 분주는 이 시대의 약국에서는 흔한 풍경이었지요. 약국 직원 김 씨의 기억 속 그날의 아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처방전을 확인했고, 약을 건네며 복약 지도를 차분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던 중 요즘 조금 피곤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 문제로 심적으로 지쳐 보였지만 사적인 질문을 깊이 묻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의 조심스러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약국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방전도 들고 있지 않았고 단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 뒤 카운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사 선생님 계십니까? 아내가 조제실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짧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씨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2분 남짓 이어진 뒤 남성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는 것만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간 후 아내는 말없이 조제실로 돌아갔습니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후가 저물기 시작한 5시 반, 약국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평소였다면 7시나 8시까지 문을 열었을 시간이지만 아내는 김 씨에게 오늘은 좀 일찍 닫아야 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고 김 씨는 그저 그러세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오후 6시 10분, 아내는 약국 전화기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는 장부를 정리하며 그 대화를 어렴풋하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문장 사이에 스며드는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 잠그고 열쇠는 아래에 둬요. 그 말만 남긴 채 아내는 약국 문을 나섰습니다. 김 씨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 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각 약국 맞은편 문구점 주인은 저녁 6시 15분쯤 아내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걸음 사이에서 묘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96년의 거리에는 지금처럼 촘촘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 앞에만 드물게 있었고, 약국이 자리한 작은 상가는 어떤 기록 장치도 갖추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오직 목격자들의 기억에만 의지해야 했던 시대이지요. 휴대전화 보급률도 매우 낮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위치 추적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서 늦게까지 당직을 섰습니다. 응급실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마다 유난히 바빴고 그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먼저 잠들었거나 친정에 들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면 그런 추측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오전 9시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기에 늦잠을 잔 것입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오자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안방도 고요했습니다. 신발장에는 아내의 외출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어제 들고 나간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안경과 책, 지갑과 약국 열쇠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은 아내가 집에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아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어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국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에 전화했지만 그곳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남편은 아내가 평소 다니던 길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단골 식당, 공원, 문구점. 그녀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돌아보았지만 아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은 결국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1996년 당시 성인 실종 신고는 대부분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본 뒤 접수되었고 부부 사이 문제는 흔히 가출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가출할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와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15분 약국 앞 골목을 빠르게 지나던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1996년 3월의 봄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아무 말도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지요. 1996년 3월 18일 월요일 아내의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계에서 2명의 형사가 배정되었고 그들은 가장 먼저 남편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게 언제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병원 당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어두웠고 너무 피곤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설명을 반복해서 정리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낮에 연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요즘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편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재산 문제로 부담이 컸을 겁니다.
형사들은 집 안을 살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의 가방, 지갑, 안경, 약국 열쇠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외출복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으며 여행 가방 역시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계획적인 가출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1996년은 인터넷 뱅킹도 실시간 조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형사들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 아내의 명의 계좌에 거래 내역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기까지 며칠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역시 다음 달 청구서가 도착해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 직원 김 씨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쯤 약국을 나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 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약국 전화기에는 번호를 확인할 기능이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면 통신사에 정식 요청을 해야 했고 그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약국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조사했습니다. 인근 상가를 돌며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분을 금요일 저녁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문구점 주인이 6시쯤 급히 걸어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 외에는 아내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거리는 지금처럼 곳곳이 카메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CCTV는 은행이나 주요 관공서 앞에만 드물게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기억할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실종은 기록되지 않는 어둠 속으로 쉽게 미끄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경찰은 약국과 집 사이를 잇는 길뿐 아니라 근처 하천과 둔치까지 탐지견을 투입해 뒤졌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천의 물가, 버려진 창고, 공사장 주변, 그리고 약국에서 멀지 않은 야산까지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내의 흔적은 단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의 바람은 차가웠고 수색대원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밤샘 작업 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금요일 저녁엔 어디 계셨습니까? 병원 당직이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직 일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 응급 환자도 여러 명 봤습니다. 형사들은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당직 일지에는 남편의 이름과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날 밤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지나치게 침착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감정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아내가 사라진 상황에 비해 감정의 결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엇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 지분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짧게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 형사는 그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흔들림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직감으로 다가오는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차량도 조사했습니다. 1996년식 흰색 그랜저는
안팎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고 트렁크 역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차하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병원 근처 세차장에서 했습니다. 세차장 주인은 그랜저 세차한 건 기억난다고 말했지만 차량의 상태나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차장은 고객 기록을 남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내의 친정 가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가출할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남동생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혼 때문에 경찰은 이들의 감정을 달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적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국 전화에서 금요일 저녁 걸려간 통화 기록이 확인되었지만 그 번호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의 공중전화였습니다. 누가 그 공중전화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통장은 금요일 이후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역시 사용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의 틈 사이로 빠져나가듯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없었고 명확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경험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1996년의 봄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 봄빛 아래에서 한 여성의 침묵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 3월 20일 아내의 실종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일간지 사회면 하단에 실린 작은 기사였으며 제목은 신의 약사 실종 경찰 수사 착수였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실종자의 나이, 직업, 마지막 목격 시각,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단이 한 여성의 생사와 한 가정의 운명을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이었습니다. 포털도 없었고 온라인 뉴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통로는 신문, 라디오, TV뿐이었습니다. TV 뉴스는 전국적인 사건만 다루었으므로 이런 지역 실종 사건은 지역 신문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 앞 골목의 동네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손에 쥐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약사 선생님이 실종됐다고 하네. 그럴 리가 없지요. 늘 성실하셨는데 남편이랑 이혼 중이라던데 혹시 그 때문일까요? 말들은 조심스럽지만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이 집 전화와 대면으로 퍼지는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가까운 거리로 전달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동네 슈퍼 앞, 버스 정류장, 전통시장 좌판 앞에서 사람들은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가출한 거 아닐까요? 이혼하려고 마음이 복잡했나 봐요. 근데 짐도 안 챙기고 가출을 하나요? 그렇다면 남편이 뭔가 한 건가요? 에이, 설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단정할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은 의심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지역 신문은 두 번째 기사를 실었습니다. 약사 실종 일주일 단서 없어.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경찰, 가출 강력 양면 수사. 이번 기사는 조금 더 길었고 남편이 병원 내과 과장이라는 사실과 부부가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사 한 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남편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지나가는 남편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남편이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 지분이 걸려 있다던데요.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진료를 보고 차트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환하게 인사하는 대신 짧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남편과의 점심 약속을 피했고 간호사들은 휴게실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부인 실종됐다면서요. 신문 봤어요. 이혼한다던데요. 병원 지분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대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선생님 부인이 실종됐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혹시 병원 측은 난처했습니다. 남편은 용의자가 아니었고 경찰도 혐의를 밝히지 못한 상태였지만 소문만으로도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약국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 김 씨가 며칠간 문을 열었지만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이 문구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의 실종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단골 손님이던 한 할머니가 닫힌 셔터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디 가신 걸까요? 그녀는 복약 설명 하나하나를 잊지 않던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움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없었고 경찰 수사도 제자리였으며 신문에도 더 이상 후속 기사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의 봄, 한국 사회는 경제 불안과 총선 이슈, 기업 부도 소식 같은 큰 사건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고 지역의 작은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세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묵묵히 업무를 이어갔고 예전처럼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 표정이 슬픔인지 부담인지 불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었고 점심 자리도 이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망각에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이라면 더욱 빠르게 잊어버리는 존재였지요.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거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실종 사건은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새로운 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이 돌아올까 봐 현관불을 켜놓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의 친구들도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약대 동기였던 한 친구는 닫힌 약국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어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셔터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1996년의 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걸으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어갔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초 사건 발생 3주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교착 상태였고 형사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물적 증거도 없고 아내의 행방을 알려줄 단서 역시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 뭉치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들을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은 문장이었지만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실마리는 그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진술 부분은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병원 당직 일정, 업무 기록, 동선, 생활 패턴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량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남편의 차량은 이미 한번 조사했지만 겉으로만 훑은 수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식을 하려면 차를 다시 압수해야 했습니다. 4월 5일 남편의 흰색 그랜저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왜 가져가는 것이죠? 박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절차상 필요합니다.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식반은 차량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외관, 좌석 아래, 조수석 발판, 트렁크, 바닥 매트. 어디에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세차를 자주 한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식반은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사님, 여기 보시지요. 타이어 홈 깊숙한 곳에 붉은 기운이 도는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근 세차를 해도 타이어 홈 깊은 곳까지 완전히 씻겨 나가진 않습니다. 감식반은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4개의 타이어에서 모두 비슷한 색의 흙이 채집되었습니다. 샘플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1996년에도 토양 감식은 가능했습니다. 첨단 장비는 아니었지만 토양의 색, 광물 성분, 입자 구조를 비교해 특정 지역의 토양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특정 산업단지, 토양과 일치. 보고서에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의 산업단지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된 외곽 지역으로 공장 기초 공사에 특유의 붉은 점토가 대량으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일반 주택가나 시내 도로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결과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박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산업단지는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었고 공장 몇 곳과 작은 창고들만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인적이 거의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해 봅시다. 남편은 경찰서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쪽에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만 다니지요. 박 형사는 분석 보고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타이어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흙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세차장에서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차장은 시내 중심가입니다. 그 흙이 나올 이유가 없지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제 차를 잠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차 열쇠는 어디에 두십니까? 늘 주머니에 넣어두지요. 대화는 그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박 형사는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듯 서류를 덮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새로운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산업단지에 갔다면 어떤 경로로 이동했을까? 시내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길은 국도와 고속도로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거쳤을 것입니다. 1996년에는 모든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이고 직원에게서 통행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톨게이트에서는 심야 차량을 수기 장부에 적어두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해당 구간의 톨게이트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의 기록 요청. 며칠 뒤 낡은 장부가 도착했습니다. 장부에는 삐뚤게 적힌 번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3분 한 줄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비너 34XX. 남편의 차량 번호는 서울시비너 3456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는 흐릿했지만 앞자리 네 자리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날 야간 근무를 했던 톨게이트 직원도 찾아갔습니다. 흐릿해서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새벽엔 워낙 지나가는 차가 적어서 번호만 적고 넘어갑니다. 1996년의 기록은 늘 이랬습니다. 애매하고 흐릿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지만 정황상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사건 당일 동선을 다시 조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10분 아내가 약국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은 뒤 급히 나감. 남편은 병원 당직이라고 했지만 당직실에서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가능. 병원에서 산업단지까지는 차로 40분. 왕복이면 1시간 20분. 만약 남편이 새벽 1시쯤 산업단지를 떠났다면 새벽 2시 무렵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타이어의 붉은 흙. 그 흙은 산업단지의 밤을 통과한 차량만이 묻힐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산업단지로 직접 향했습니다. 1996년 봄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그곳은 어딘가 스산했습니다. 몇몇 공장은 가동 중이었지만 일부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은 야산과 비탈길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어둠 속 골짜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감추려 한다면 이곳은 충분히 적합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폐공장 주변, 창고 뒤편, 야산의 작은 오솔길.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렸고 바람은 더 많은 것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타이어에 남아있던 흙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흙은 마치 멈춰있는 시간처럼 그날 밤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남편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다시 묻겠습니다. 3월 15일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병원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타이어에서 산업단지 흙이 나온 것입니까? 모릅니다. 왜 새벽 2시에 선생님 차량과 거의 동일한 번호가 톨게이트에 기록된 것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죠.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아내, 흙 묻은 타이어, 새벽의 톨게이트, 그리고 흔들리는 남편의 침묵. 퍼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딘가를 향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흙과 톨게이트 기록이라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자 경찰은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96년 4월 중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동료들이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단순히 평소와 달랐는가 정도만 물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형사는 병원으로 직접 향했고 남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남편 과장님이 최근 몇 달간 어떤 모습이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과 의사 한 명이 신중히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남편과 10년 넘게 한 병원에서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침착한 편이었는데 박 형사가 묻자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환자에게도 예전 같지 않게 퉁명스러웠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차분함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지분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에 거의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도 휴게실에서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혼하면 병원 지분을 뺏긴다. 내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그 말들을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집착처럼 보였지요. 최근 행동 중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한두 달 전부터 이유를 말하지 않고 병원 밖에 나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 중 자리를 그렇게 오래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레지던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과장님을 봤는데 벽에 기대서 깊게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도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차트 확인을 자주 실수하셨어요. 예전엔 철저했던 분인데 머릿속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병원 내 카페테리아 직원까지 찾아갔습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남편 과장님을 자주 봤지요? 네,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월 초였을 겁니다. 과장님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병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차림새가 조금 험해 보였지요.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검은 가죽 점퍼에 청바지, 머리는 짧게 깎았고 눈빛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건 없습니까? 멀어서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두 분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과장님이 뭔가를 설명하는 듯 말하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시간대였습니까? 오후 3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진료 시간 중간이었지요. 얼마나 대화했습니까? 20분 정도요. 그 후 그 남자가 먼저 나갔고 과장님이 혼자 조금 더 앉아 계시다가 진료실로 돌아가셨습니다. 박 형사는 추가로 원무과 직원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 남자 봤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더니 안내 데스크에 묻지도 않고 바로 카페 쪽으로 갔습니다. 마치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옆 테이블에서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아서 무슨 말인지 들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굉장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부탁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남자의 인상차기를 정리했습니다. 40대 초반, 검은 가죽 점퍼, 짧은 머리, 거친 인상. 1996년이었기에 CCTV는 없었습니다. 영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기억만을 토대로 그의 존재를 좁혀나가야 했습니다. 병원 주차 관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검은색 스텔라 한 대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꽤 낡은 차였습니다. 번호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역시 1996년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주차장 차량 번호를 기록하는 시스템은 없었고 단순히 주차, 요금만 받는 구조였습니다. 남자의 차량을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초에 병원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40대 초반, 가죽 점퍼.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군대 동기입니다. 이름은요? 김모 씨입니다. 남편은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번호를 통해 주소를 찾았습니다. 시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 몇 개만 남아 있었고 개인 물건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40대 초반, 무직, 폭행, 공갈 미수 전과.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 형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군대 동기라고는 하지만 의사가 이런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지요. 아마 단순한 만남은 아니었겠지요. 경찰이 그의 계좌를 조회하자 결정적 기록이 나왔습니다. 3월 12일 남편이 김 씨에게 송금한 200만 원. 그리고 3월 17일 아내 실종 이틀 뒤 전액 현금 인출. 그 이후 계좌 사용은 멈췄습니다. 1996년 기준 20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초임 월급이 80만 원 남짓이던 시절이었으니 2달치 월급이 한 번에 건너간 셈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남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3월 12일에 김 씨에게 송금하셨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빌려준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갑자기 200만 원을 빌려준다? 그것도 폭력 전과자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김 씨는 실종 이틀 뒤 돈을 인출하고 사라졌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끝내 대답처럼 흘렀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정적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끝낼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김 씨가. 내가 고민하는 걸 알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손은 안 댔다고 하시겠지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접 아무것도. 박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96년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사라졌고 아내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이어 흙과 톨게이트 기록만으로는 법정에서 명확한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그림자를 불렀고 그 그림자가 한 사람의 삶을 삼켰습니다. 병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성과를 잃지 않기 위해 그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남편의 흐느낌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96년 4월의 오후, 한 남자의 입술에서 떨어진 조각 같은 자백은 진실의 가장자리만을 드러냈을 뿐, 이 사건의 전부는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1996년 당시 이 실종 사건은 결국 기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는 여전히 유효했고 물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타이어 흙과 톨게이트 기록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김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약사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아내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동생은 해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만 수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찰의 인력은 부족했고 과거의 사건에 손을 대기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근무했고 2010년 정년 퇴임까지 조용히 일했습니다. 병원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재산도 잃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남자로 여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사람, 혼자 남은 의사.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가 용의자였다는 사실조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2018년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재수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현대 과학수사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1996년의 약사 실종 사건도 그 목록에 올랐습니다. 새로 배정된 젊은 형사들이 오래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수기로 적힌 진술서, 당시 형사들이 남긴 서류들. 그 기록 속에는 시간이 묻혀둔 진실의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놀랐습니다. 1996년 형사들이 이미 거의 다 밝혀놓았네요.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죠.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의 기술은 1996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당시 보관해둔 타이어, 흙 샘플을 다시 분석해 산업단지의 특정 구역까지 좁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질 성분 분석 장비가 달라진 것입니다. 김 씨의 과거 행적 또한 다시 추적되었습니다. 1996년엔 불가능했던 통신 기록, 오래된 주민등록 이동 내역, 휴면 계좌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996년 3월 17일 이후 부산으로 내려갔고 가짜 신분을 이용해 지냈으며 199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지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직접 묻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이동과 급작스러운 잠적은 그 자체로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왜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산업단지 일대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땅의 모양까지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은 철거되었고 창고 자리는 상가로 변했고 야산 일부는 개발로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도 일부 구역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탐지견과 지하 투시 레이더를 투입했습니다. 며칠 동안 넓은 구역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렸고 땅이 뒤집혔고 흔적은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은 결국 남편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3년 만에 기소였습니다. 70대가 된 남편은 법정에 섰습니다. 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청춘의 기세가 사라진 채 늙은 피고인은 조용히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1996년의 모든 정황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타이어, 흙의 정확한 성분 분석 결과, 톨게이트 장부 기록, 병원 동료들의 증언, 남편이 김 씨에게 송금한 200만 원, 김 씨의 전과 기록,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도피. 피고인은 이혼 소송으로 병원 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전과자 김 씨에게 금품을 주고 범행을 사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약국을 나섰으며 그 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산업단지의 토양 성분이 검출되었고 같은 시각 톨게이트에 피고인 차량으로 보이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기록은 흐릿하고 흙 성분만으로 피고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이미 사망해 반박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약국 직원 김 씨는 50대가 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원장님이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셨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낯선 남자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1996년 수사를 맡았던 박 형사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를 조사할 때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험상 그런 눈빛은 거의 틀리지 않지요. 아내의 남동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60대가 된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가족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누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직접 손댄 적이 없습니다. 김 씨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상담만 했을 뿐입니다. 상담이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혼 문제로 힘들었고 군대 동기인 김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가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법적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만 원을 주셨습니까?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흐릿했습니다. 진술은 흔들리고 있었고 설득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과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동일합니다. 욕망이 부른 선택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남동생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고 약국 직원 김 씨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묻히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항소가 이어졌고 형량은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편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 3월 어느 밤 산업단지 어딘가에서 사라진 그녀는 비와 바람과 세월 속에 자취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무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단지 위패만 모시고 매년 기일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동생은 말했습니다. 누나를 찾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장사 지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2024년 현재도 작은 제보가 있을 때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매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1996년의 집에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고 약국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고 병원도 확장되며 이름과 구조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단 하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사라진 채 멈춰 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저녁 6시 약국 문을 나선 순간에 그녀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공백은 남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슬픔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1996년의 그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외벽은 새로 칠해졌고 현관문도 바뀌었고 지금은 다른 가족이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끓는 냄새가 퍼지고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간은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린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사라진 이름 하나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28년 전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난 한 여성. 가방도 안경도 지갑도 그대로 두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말이죠. 사람들은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일상은 흘러가야 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1996년의 실종 사건은 이제 낡은 기록 속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신문 지면의 한 구석, 경찰서, 서류철의 바랜 종이, 법원 판결문 속 문장들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그 시대의 공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6년은 이제 먼 과거입니다. 거리에 CCTV는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는 흔하지 않았고 사람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장치들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 시대의 한계는 이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고 결국 한 사람의 흔적은 그렇게 바람 속으로 사라져간 것이죠. 기록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종이는 색이 바래고 사진은 흐릿해지고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시간이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누군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내는 가장 조용한 정의이지요. 육신은 돌아오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동생은 여전히 누나를 찾고 있고, 약국 직원은 가끔 그 골목을 지날 때면 문득 그녀를 떠올립니다. 단골이었던 할머니들은 참 좋은 분이셨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남편은 병원 지분을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교도소에 갇혔고, 명예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은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돌아오지 못한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꿈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1996년 3월의 어느 밤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을 붙잡는 가장 작은 힘이며 존재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는 것, 그 존재를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정의입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그녀가 마땅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지요. 1996년 3월 15일 약국 문을 나선 한 여성. 그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억해야 할 진실들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